부동산 학원론 과목의 특징을 보면 아까 첫 번째 말한 듯이 효자 과목이다. 효자 과목이고 두 번째 과목이 2차의 연계성인데요. 아시다시피 학원론을 잘하면 평가 이론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부동산 학원론에서 잡다한 부동산 지식을 얻고 그걸 이론에서 승화시키면 되거든요. 쓰면 돼요. 그래서 학원론을 잘하면 이론이나 나중에 실무, 법규는 아니고 솔직히 실무랑 이론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론은 사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학원론에서 조금 더 이제 마이너하게 들어가면 감정평가 이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은 무엇을 할 거냐면 학원론 한 바퀴 돌릴 거예요. 어떻게 돌리지? 공책이나 공책이나 뭐 쓰실 거 있으시면 뭐 판서하는 거 같이 보면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부 방법. 첫 번째 이해입니다. 근데 이때 이해는 2차 과목에서 말하는 이해랑은 조금 달라요. 2차 과목에서 이해는요. 2차 과목의 이해는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냐면 내가 이 개념을 남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해는 해야 돼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친구가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뭐 고기 사준다고 왔어요. 친구랑 술 먹으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 야, 고정성 때문에 야, 이 맛있는 맛집인데 이 맛집이 움직이지 못해. 진짜로 가야 돼요. 근데 1차에서 이해는 달라요. 1차에서 이해는 솔직히 1차는 공부 열심히 하면 붙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 익으면 돼요. 1차에서 말한 이해는 눈에 익는 정도의 이해를 말해요. 5개의 지문을 봤을 때 아니다 싶은 거 소거할 수 있을 정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맞다 그르다 OX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심도 깊은 이해는 사실 아닙니다. 눈에 익히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2차랑은 다른 목적으로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 하나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돌리는 거고. 두 번째가 2차도 마찬가지고 1차도 마찬가지지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말이 1차 시험이지 거의 문제은행 수준이에요. 나왔던 게 또 나와요. 또 나오고 또 나와요. 이따가 부동산학 특성을 좀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부동산학의 특성에 따라서 부동산 말고 부동산학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되게 범위가 없어요. 이게 부동산 붙으면 다 부동산학이 되는 거예요. 전구가 나갔다? 그럼 시설팀한테 전화하죠. 시설관리론. 부동산 시설관리론. 진짜요. FM이라고 하고 퍼실리티 매니저라고 하고 부동산 자산이네? 자산관리겠네? 그러면 PM, 프로퍼티 매니저, SM 매니저, AM 이렇게 쭉쭉 가능하기 때문에 범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냈던 거 또 낼 수밖에 없어요. 이론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정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기본 강의, 뭐 핵심 요약 강의 등등에 따라서 하면 되시고 이거는 문제풀이 반에서 하시면 되고 이때 문제풀이는 근데 부동산 학원론은 나온 지 지금 6년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출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중개사 정도밖에 없겠지. 근데 기출문제 보면 중개사랑 거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그 나오는 범위가 그러니까 범위는 똑같은데 중개사는 보다 골고루 나온다는 느낌이면 평가사는 나오는 곳이 이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죠? 아예 안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골고루 인척하면서 감정평가 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만 좀 유의해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하고 이제 사실 여기서 오늘 다 말해버리면 본 강의 때 할 말 없어지니까 절제를 해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다루는 학문은 부동산입니다. 흰색으로 써야겠네. 우리가 다루는 학문은 이제 부동산인데. 자, 편하게, 기초 입문이니까 편하게.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물건을 다루는 것 중에 학문 붙은 게 별로 없어요. 핸드폰 학 있나요? 시계 학, 어딘가 있겠지. 뭐, 스위스 같은 데 있겠지. 뭐, 가방 학? 이런 거 있나요? 없어요. 근데, 부동산 학이 있다고요. 왜일까? 부동산만큼은 부동산 학이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죠. 그러니까 각 나라에 부동산 학이 없는 데는 없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유명해요.
왜 부동산 학이 있을까? 일단 무조건 출발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하필 부동산만 부동산 학이 있을까? 그러면 부동산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하필 부동산은 왜? 동산학은 없잖아. 동산학과 있나요? 없어요. 그죠? 왜 부동산학은 있을까?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부동산 학원론을 이해하는 첫 출발점인데요. 결국 가격이 없어서 그래요. 실거래라는 건 있지만 가치라는 게 찾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자, 나중에 앞에 계신 분들은 다 1차 한 바퀴 돌렸지만 이제 동영상 보시는 분을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모든 걸 다 요걸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굳이 이때의 P가 돈이 아니더라도 이걸 효용으로 바꿔도 돼요. 효용. 만족감으로 바꿔도 다 되거든요. 이 분필에 부여하는 만족감의 크기. 그럼 이거를 화폐로 바꾸면 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수량만큼 어느 지점이 맞으면,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 생산을 하고 뭐 이런 식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공급 서플라이라 하고 이걸 디맨드라 해서, 이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재화는 수요랑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재화가 분배된다. 이런 걸 경제학적 시각이라 그래요. 자, 부동산도 재화죠. 돈으로 표시가 돼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이 부동산은 수요랑 공급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경제학 시간에 배울 텐데, 이 수요랑 공급이라는 게 존재하려면, 수요랑 공급이 존재해가지고 이 시장의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공급자가 다수여야 되고요. 수요자가 다수여야 되고요. 재화가 동질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정보가 공개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다수의 공급자가 아니죠. 극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수요도 아니에요. 유효 수요를 갖춘 수요자만 인정을 해주거든요. 세 번째로는 개별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부동산 위치가 고정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개별 부동산만의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부동산 학원론은요, 어려운 학문은 아니지만 어렵게 볼 필요도 전혀 없어요. 이거 부동산 학원론은 뭐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동산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편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렇게 했구나. 왜냐면 부동산학이라는 것 자체가 잡학이에요. 다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적인 사고도 있고요.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뽀삐 해가지고 이제 한 거고. 경제, 이거 경제 재화잖아요. 경제학도 붙여지고요. 행정학도 붙여지죠. 이거 부동산이 사인의 것이지만 국가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행정도 들어가고요. 법도 들어가요. 우리 이 부동산이 내 거라는 거 어떻게 알죠? 등기. 나중에 배워요. 등기에다가 내 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가 알 수 있게 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사건 있기 때문에 다 잡학이에요. 사회과학의 한 학문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복잡한데 얼마인지 몰라. 기존의 경제학적 시각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18세기로 돌아가봐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첫 번째로는 What is 부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이 뭐냐? 해가지고 보통 척장에는 이제 부동산 그 이전에 우리 부동산 학이 무엇인지를 보자가 나와요. 보통 맨 처음에는. 그죠? 보통 맨 처음에는 부동산 학이 뭐냐? 부동산 다루기 이전에. 그럼 원래 편제라면 부동산이 뭐냐를 설명하고 부동산 학이 뭐다를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책이 교수님 기본서도 그렇고 서브도 그렇고 중개책도 그렇고 부동산학에 이해해가지고 종합 응용 학문이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 능률성의 원칙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걸 궁금해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 나옵니다. 부동산을 정확히 말하면 유형과 분류라는 게 나와요. 오케이,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오케이, 이제 그러면 어떤 학문이 체계를 잡히려면 그 학문이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대상을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이거다.
내가 연구할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해가지고 나중에 뭐 나진이, 뭐 공한진이, 뭐 건부진이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는 같은 토지지만 이걸 학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는 걸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물론 개념도 여기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의 특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아직까지 부동산의 가격이 왜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자라면 이렇게 봐봐요. 이게 이런 경제학자예요. 이 세상에 아직 부동산학이라는 게 아직 없어. 아직 없는데 뭐지? 이거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논문을 한번 내볼까? 그래서 이제 뭐지 얘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봐요. 보다가 그냥 존나 봐. 보다가 몇 개를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누가 봐도 팩트, 이거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팩트만 정리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가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바로 자연적 특성입니다. 이 자연적 특성 보게 돼요. 그냥 이 자체를 보게 됩니다. 바로 고정되어 있고 늘어나지 않고 영속적이면서 개별적인 재화다라고 해서 고부 연계를 해요. 고정적이고 부증성이 있고 영속성이 있고 개별성이 큰 재화다. 여기서 딱히 아직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아요. 이런 게 있다더라. 정리를 했고 두 번째가 네, 우리가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이유가 가격과 가치를 못 찾아서 그랬잖아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학이 있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사람이 있으니까요. 아주 근본적인 거죠. 이 부동산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그냥 그 상태로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왜 생겨요? 내가 쓰니까. 그러면 그럼 인간이 어떻게 쓰냐? 그래서 인문적 특성이 생기게 됩니다. 인문적 특성이 생기게 돼요. 인간이 어떻게 쓰더라? 보니까 개별성이 좀 커도 같은 땅에 대해서 이용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구나 해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병합 분할이 가능하구나를 보게 되고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매년, 매일, 매월 부동산은 가치가 뭔가 변하더라 라는 걸 정리를 하게 되고 기타 여러 경제적 특성도 정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찾았다. 단서를 찾은 거예요. 바로 지역성입니다. 부동산은 지역성을 갖고 있더라. 를까지 찾게 돼요. 근데 이때 사실 편지에 따라서 이 지역성을 이 자연적 특성이 넣는 사람도 있어요. 뭐 틀린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그 자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성이 뭐냐면 그냥 보니까 이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이렇게 시장 내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동네 이 신림동 이 본권 X 토지에 대해서 보는데 이게 왜 100만 원이지? 왜 사람들이 100만 원에 주고 살지? 라고 보니까 이것만 보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옆에 다른 거래되는 거 보니까 100만 원 수준인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다른 재화에 없는 이거 생각해봐요. 분필에 생각해요. 분필이 신림동에서 사든 용산에서 사든 강남에 사든 뭐 1,000원이라 쳐봐요. 근데 부동산만큼은 어디 있느냐에 따라 그 동네 가격 수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왠지 몰라. 왠지는 모르는데 있다고. 이용도 비슷해지고요. 이거를 보다가 왜 있을까를 보다가 그냥 지역성이라 하자. 지역성 퉁친 거거든요. 지역성이라는 게 있다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거랑 여러 가지 특성들을 정리를 해요. 여기가 이제 기출밭이에요. 그죠? 여기가 기출밭. 부동산학원로 해서 여기랑 이거랑 이게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개. 사실 이거 거의 안 나와요.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부동산학을 좀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 부동산학은 왜 하냐? 부동산학이 왜 있냐면 부동산이라는 놈은 이제 이상한 놈이다.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좀 해보고 종합 사회 응용 과학 학문으로서 경제 경영 이거 다 겹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부동산만큼은 조금 특별한 재화라서 빼가지고 이것만 연구해 보자라고 정리가 했고 그러면 부동산이 뭐냐? 개념도 들어가면 여기 안에 그럼 부동산의 개념을 써주고 그다음에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가? 토지, 건물, 준부동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왜 하필 부동산은 빼놓고 얘기해야 되냐? 그러면 자연적으로는 고정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이 있고 사람 있을 때는 같은 토지여도 여러 가지 용도를 쓸 수 있고 병합 분할이 가능하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계속 변하는 과정이 있다. 하면서 경제 특성 여러 가지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 지역성이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얘는 조금 특이하다.
까지 정리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실무적으로는, 수험적으로는 부동산 총론 파트라고 합니다. 그죠? 제가 이 기출 정리한 거에 잘못 넣었네. 부동산 특성까지 부동산 하나 총론으로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그어버렸네. 부동산 특성까지가 총론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오케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대상을 확정했어요. 오케이, 부동산은 좀 이상한 놈이구나. 이렇게 왔어요. 여기 지금 역사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가 왜 있는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직 모르는데, 다시 부동산의 가치 혹은 가격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직 몰라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걸 여기서 일단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가치랑 가격이 왜 있는지를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대 혹은 지가가 뭘까를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리카르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대 혹은 지가는 옆땅 대비 좋은 땅, 옆땅 대비 생산력이나 수익성이 좋은 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르크스처럼 절대지대론을 말하면서 부동산은 사실 소유권 값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퀴넨처럼 위치지대이다, 위치값이다. 지대랑 지가는 위치값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샬처럼 준지대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지대지가론 해가지고 첫 번째로 지대지가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주의해야 될 게 리카르도, 마르크스, 이제 튀넨, 마샬 등등 여러 역사적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지대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명확하게 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역사에 계속 오고 있어요. 농촌 시대잖아요. 산업혁명이 산업혁명이 빵 터졌을 때 나왔던 이 논점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모여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럼 도시는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던가 기타 여러 엄청난 이론이 나와요. 시카고 학파의 이론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도시성장 이론까지 딱 하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지대지가가 뭔지 지가, 땅값이 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했으나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근거를 말을 하잖아요. 옆 땅보다 좋은 게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시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원을 그려 성장한다, 네모나게 성장한다, 세모나게 성장한다, 아무튼 어떤 이론을 말을 해요. 그다음에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뭘 이제 말을 하면 주거 입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택은 어디에 입지를 해야 되냐? 그다음에 상가는 어디에 입지를 해야 되냐? 해가지고 여러 이론들을 갖고 오게 돼요. 이 파트는 같은 경우는 이제 5번째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당연히 그 다음에는 공업 입지가 나오겠죠. 베버 이런 사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이제 사회과학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논리가 어떤 논리냐면 결국에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분석을 해서요. 결과를 도출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회과학이잖아요. 사람이 몰리니까 땅값이 올랐다. 왜일까? 사람이 올리니까 상권이 좋아져서 땅값이 올랐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과학적 접근 방법이에요. 과학에서 하는 거잖아요. 과학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가설을 세우죠. 사과가 떨어지니까 질량 있는 애들끼리 끌어들이는 거 아니야? 라는 가설을 하게 돼서 분석한 다음에 그래 이걸 중력이라 하자 결과로 치잖아요. 이것들이 대표적으로 현상 분석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요놈들입니다. 도시성장. 근데 그래서 막 보면 그 학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엔트로피 이론까지 여기다 대입해요. 불확실하게 가는 애들끼리 모이면 엔트로피 이론도 갖고 오고요. 상업 입지 모형에서는 어떤 사람은 중력 모형도 갖고 와요. 질량 모형을 갖고 와가지고 그죠? 인구랑 거리에 비례해서 상업 입지가 되지 않냐? 그런 말도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모여서 우리는 뭐라 할 거냐면 지대론 파트라고 할 거예요. 이 기출문제 보시면 입지 및 공간구조 이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쓸게요 그냥. 네. 입지 및 자, 해서 이 지대 직가론부터 입지론까지 쫙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 바꿔 쓸게요 그냥.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파트가 끝나요. 쉽죠?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전 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케이, 이제, 자, 부동산이 뭔지 알았고, 뭐, 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어디 입지해야 되는지,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까지, 어쨌든 분석을 했어요. 이 결과물로서 이게 나타났거든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아직까지 경제학자, 아직까지 경제학자. 경제학자 다 봤을 때,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부동산의 수요는 뭐냐? 부동산의 수요는 뭐냐? 그건 당연히 나오는 게, 당연히 기출이 되는 게 뭐냐면, 평가 이론도 그렇고, 부동산 학 원론도 그렇고, 공통점, 사회과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제가 역사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필요 없고 학문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존에 있던 학문이랑 내가 추구하려는, 내가 발전시키려는 학문이랑 뭐가 같고, 뭐가 다르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을 정리하는 게 확실히 그 학자들의 몫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의 수요가 뭐냐를 궁금하면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당연히 일반 재화의 수요는 뭐냐를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 경제 학원론 하는데 이거 나중에 방정식 써가지고 할 것도 있어요. 수요는 뭐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수요가 뭐냐를 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부동산의 공급이 뭐냐? 그래서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말이 당연히 일반 재화의 공급이 무엇이냐? 아까 논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만의 공급은 어떤 특징이 있냐를 다루게 돼요. 매년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매년 여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그냥 수요랑 공급 그 다음에 나올 게 뭐예요? 바로 탄력성입니다. 이 파트는 확실히 경제학이랑 겹치다 보니까 학원론 하실 때도 굉장히 편할 거예요. 경제학보다는 쉽고 뭐 기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겠죠. 이거를 모여서 그러니까 그래도 부동산의 수요 공급 봤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경제론이라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부동산 경제론이 끝이 나요. 쉽죠? 자,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부동산이 이런 놈이고 이런 특수한 놈이고 가치랑 가격이 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입지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있을 것 같아. 위치가 보니까. 그다음에 부동산의 수요는 고가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수요가 아니라 유효 수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는 수요만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이 가격이고 여러 특성이 있고 공급도 되게 비가역적이고 비가역적이다가 뭔 말이냐면 내가 만들고 싶다 해서 당장 만드는 게 아니라 2, 3년 걸리는 기간이 좀 걸리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다 해서 늘릴 수가 없고 막상 만들었을 때는 사람한테 인기가 없을 수도 있다. 보게 되고 탄력성도 보게 가격 탄력성도 보게 되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본 건 어떤 거냐면 자 다시 부동산은 좀 더 간략화 시켜보면 결국에는 지역성과 개별성이 있는 재화인데 이 앞에까지 본 거는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요걸 본 거예요. 요거랑 요거를 엮으려고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다 안 돼. 그래서 어쩌라고. 오케이. 부동산의 수요라 공급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가격이 왜 있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게 바로 부동산의 시장은 어떤 느낌이 있는 거야? 라고 보게 됩니다. 역사예요, 역사. 했죠?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개념이 뭔지. 부동산 시장은 뭘까? 그러면 보통 시장이라 하면 지리적 요건을 수반하진 않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입고 온 옷, 뭐 사실 오프라인 사는지 온라인 사는지 모르겠는데 옷이 대부분 그렇죠. 옷이 판매하는 사람이 동대문에 있건 뭐 땅끝 해남에 있던 간에 배송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일반치 않아. 근데 부동산은 지역이 왜 중요할까? 보게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요. 지리적 구역이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 특수한 시장이라는 걸 인정하게 돼요. 학자들이 결국에. 그 다음에 이걸 또 분류하죠. 종류 혹은 분류라 그럽니다. 그죠? 어떤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개념을 정의하고 사회과학은 반드시 종류별로 분류해야 되는 과정을 거친다 했어요. 종류를 보고. 그 다음에 시장의 또 특성도 보겠죠. 부동산 시장 이상한 놈인 거 알겠으니까 어떤 게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뭐 대표적인 것 말씀드리니까 네? DW 모형이라 해서 디파스켈 휠튼 모형이라 해가지고 4사분면 모형에다가 모든 변수를 다 집어넣어서 검토하기도 하고요. 몰라도 돼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소논점들을 합쳐서 부동산 시장론이라고 하게 돼요. 뭐 거미집 모형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안 넣고. 그러면 오케이. 시장? 오케이. 시장이 좀 이상한 놈이긴 하네. 그리고 이제 분필이면 그냥 다 분필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이게 주거용일 수도 있고 상업용일 수도 있고 공업용일 수도 있네. 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겠네.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볼까요? 이 미시적인 부동산 시장 말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럼 부동산도 경기 타냐? 진짜로 부동산도 경기를 타나? 네, 보게 됩니다. 부동산도 재화잖아요. 아무튼 간에 특수한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시각에서 일반 재화랑 같이 그 경기를 타냐? 그걸 또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맨 처음에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일반 경기 재화는 어떤지 보게 되고요. 부동산만의 경기 변동을 보게 됩니다. 뭐 진폭이 높니 적니, 뭐 주기가 짧니 기니 이런 거들도 정리해요. 현실 시장이랑 맞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학자들이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식 이론으로서 이제 에이지 사이클이라는 생태학적인 이론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도 사람처럼 태어났다가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에이지 사이클은 뭐 사실 조금 사족을 붙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기 변동에 따른 에이지 사이클에 따르면 부동산도 인근 시장도 사람처럼 태어났다가 발전했다가 성숙기를 거치고 천위기를 거쳐서 악화기를 거쳐서 이제 그러니까 망한다. 동네가 오래돼서 망한다. 슬라마가 된다까지가 이제 미국식 이론인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림도 없지. 재개발해버리지. 우리나라 어림도 없지. 어디 우리 집 땅값 떨어지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조합 추진을 시작하다가 10년 있다가 어림도 없지 해서 이제 바꾸죠. 장미 아파트였다가 뭐 이편현상 이렇게 가버리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론적인 미국에서만 있는 이론적인 개념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 뭐 경기 변동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론이 끝나요. 간단하죠. 여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출 봐봐요. 내가 말한 거에서 총론 파트가 이 부동산 총론부터 해서 이 강론 중에 시장론까지는 다 여기서 나와요. 한 바퀴 돌려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여기서 다 나와.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계산 문제도 여기밖에 없어요. 계산 문제 상호 입지 이거밖에 없거든요. 허프 모형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파트까지 제일 쉽고 총론 파트니까 이제 부동산 역사를 이해하는 방향이고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정리하고 1교시 끝낼게요. 자, 여러분 지금 18세기예요. 다시 처음부터. 자,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그 일반인들이 소유권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조금 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산업혁명 시기에 자유시민들 있죠. 시민들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걔네들이 이제 대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갑자기 역사 시간이네.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비싼 노예들 아니라 비싼 시민들 이 자기들 투표권도 행사하고 하면서 이제 땅에 대한 소유권도 어느 정도 가져오게 됐단 말이죠. 부동산도 객체화돼요.
거래 객체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왕, 귀족 이런 사람들 것이었는데 뭐 해봤자 차지권 이래가지고 차지한다 해가지고 이제 땅을 빌리는 정도, 소장농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일반인한테 풀린 거예요. 근데 시세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왜 생겼는지 몰라.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경제학적 논리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안 풀리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공급이랑 수요자가 다수여야 되고 동질적인 재화를 상대를 해서, 그러니까 이걸 통계학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변수가 다 픽스된 상태에서 가격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안 된다고요. 왜? 부동산을 보니까 공급자가 한 명이죠. 그리고 그냥 내가 사고 싶다 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강남 아파트 사고 싶다 해서 강남 아파트 수요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래.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그래. 그래서 수요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개별성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이 땅 다르고 이 땅 다르고 이 땅 달라요. 그래서 본 거야.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연구를 해야겠다 해서 처음에 부동산학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사람들이 부동산학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정리해요. 와 그래 뭐 되게 하고 그다음에 그럼 부동산을 보긴 볼 건데 그냥 보면 안 되니까 유형이랑 분류를 정리를 해요. 나지, 건부지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성으로 들어가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정리했으니까 부동산 어떤 놈인지 보자 해가지고 부동산은 그냥 있는 그 상태로 보니까 고정성 땅에 붙어 있고 땅이 늘어나지가 않고 영속적이고 개별성이 되게 큰 재화다. 근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도 사람은 그나마 이거를 완화해주더라. 완화해서 용도가 다양해지고 개별성이지만 땅이 늘어나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 개별적이지만 물리적으로는 하나밖에 없지만 용도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같은 땅에서 주거로 쓸 수 있고 상업 쓸 수 있고 공업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게 되고 사람들이 지들 맘대로 집원으로 잘라놨지만 병합해서 쓸 수 있다. 혹은 분할도 할 수 있다. 자기 입맛대로 쓸 수 있다. 땅을 이쁘게 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항상 가변화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70년) 전만 해도 강남이 비쌌어요? 70년 후에 변하잖아요. 사회가 변하잖아. 강남이 비싸지죠? 50년, 30년 전에 왜 잠실이 잠실이야? 뽕밭이었잖아요. 지금 뽕밭이에요? 뽕밭 쓰면 미친놈 소리 듣지. 잠실에서. 지금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계속 사회적으로, 형징적으로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100년 뒤에도 강남이 비쌀까요? 모른다는 거지. 아무튼 지금 당장은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 특성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스킵하고 가장 중요한 지역성이라는 애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이 개별적 재화 하나 보는 게 아니라 이 개별적 재화가 있는 이 신림동의 지역을 봐야 되구나 하고 들어가게 돼요. 지역에 따라서 이용이 픽사되고 가격 수준이 형성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딴 건 모르겠고 우리는 궁금한 게 부동산의 가치랑 가격이 궁금한데 부동산은 봤다. 그러면 가치는 왜 있을까? 하고 보다 보니까 이제 멜서스라는 사람이 인구론을 제시했다가 리카르도한테 한 대 맞아요. 야, 뭔 소리 하는 거냐. 헛소리 하지 마라. 땅값이 원래 비싸서 농산물 값이 비싼 게 아니라 농산물 값이 비싸서 즉 생산성이 좋은 땅이 비싼 거다 라는 차액지대로 갖고 오게 되고 이거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부분 수용하고 부분 수정하고 부분 반려시켜요. 땅값이 없는 땅값이 있는 이유는 소유권 때문이다. 그래서 물건에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재화는 두 개가 있는데 생산물이라는 재화가 있고 생산수단이라는 재화가 있는데 생산물은 곧 없어지지만 생산수단은 영원하다. 근데 이 생산수단을 독점하게 되면 자본가들이 그 소장원들을 착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를 봉기하라 하면서 이제 만국선언을 하죠. TMI. 그다음에 티넨이라는 사람은 위치값이다. 교통비 절약분이다. 쉽게 말하면. 그죠? 그렇게 말을 해요. 땅값은 교통비 절약분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다음에 마샬, 그렇죠? 마샬은 준지대 기회비용적인 설명을 하죠. 그다음에 농촌 시대에서 산업화가 돼서 도시가 생기게 되고요. 여러 학자들이 도시는 어떻게 성장되면 무엇을 먹고 사는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러면 주택은 어디 있어야 되는가? 상업은 상가는 어디 있어야 되는가?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요. 근데 아직 명확하게 그래서 가치가 뭐야라고는 말을 못하죠. 그래서 조금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우리가
저 한계점을 느꼈잖아요. 수요랑 공급을 분석하는데 한계점을 느꼈기 때문에 야 그러면 부동산은 어떤 놈이길래 이런 한계점이 있는 거야 해서 각각 살펴보다가 부동산 수요를 알아보기 전에 일반 수요는 어떠냐를 보게 되고요. 부동산의 공급은 어떻게 되냐를 보기 전에 일반 재화의 공급을 좀 보게 되고 그다음에 탄력성까지 보게 되면 부동산의 경제적인 분석은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부동산은 개별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지역부터 봐야 되는데 이 지역을 사실 이거 미국식 이론이거든요. 지역을 그냥 미국에서는 시장이라 그래요. 시장.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놈이게 되고 주상 공농 막 이렇게 어떻게 분류가 되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분석 방법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게 돼요.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 미시적인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로 확장시켜서 부동산도 경기를 타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는 어떤 경기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부동산은 어떤 경기 변동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도 인간처럼 생체적으로 뭔가 그 기간에 따라서 그래프를 보이면서 가격 수준이 변하더라.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어림도 없고 그래서 쭉쭉 간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부동산 시장론까지 끝이에요. 그쵸? 1시간 빨리 갔네. 1시간 5분이 나갔네. 아니구나. 아직 1시간 안 됐네요. 그러니까. 자, 뭐 오늘 입문 강의니까 그냥 편하게 토론식으로 토론할 거 있으면 토론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막 질문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1교시 여기까지 하고 2교시부터는 이제 좀 더 확장해서 나가도록 할게요.